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예. 소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마 벼르게 오셨을 수도 있고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저희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Q&A를 위해서 또 구독자님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깜짝 손님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채권부위의 회사채를 담당하시는 김상만 상무님, 하나증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김상만입니다. 그 김상만 상무님의 콘텐츠에는 항상 그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공부장님도 역시예요. 앉아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부위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아. 기자님 만나뵈서 반갑고요. A-나 트리플 B 같은 거를 주로 회사채만 하고 있는데 네. 오랫동안 이런 거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갈 텐데 옛날에 회사채 시장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7%쯤 이렇게 맛있게 먹는 앞으로 한 5년 네네. 7년, 8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이후에는 내려가면 얼마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유,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항상 저도 그런 마음으로 궁금해했었고, 오늘 너무 잘 오신 게 여기 김상환 파트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경력을 갖고 있으십니다. 거의 비슷하게 갖고 계시고. 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나 뭐 그런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이제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하면 한 12%, 채권 금리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높았죠. 그때는 뭐 한 15%에서 20%까지 이제 채권 금리가 나오는 시절이었고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은행 1년 예금 금리가 0%, 0.75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1% 초반대, 중반대 정도 갔어요. 결국에는 그 채권을 투자하는 기회는 하여튼 그 계속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평균적인 그런 시장 금리 대비해서 추가적인 위험을 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얼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의 그 차원이고 그거는 이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기회는 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짜리 이게 맛있는 거 잘 먹는 방법도 궁금하시대요. 채권 금리의 변화도 충분히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채권도 이제는 과거에는 사서 만기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투자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채권 금리의 변화를 나름대로는 캐피탈 게인을 노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는 ETF 같은 여러 가지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넣어놓고 실제로 채권을 거래하는 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금리 우량한 채권들을 높은 금리에 사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채권 금리의 변화 그리고 뭐 코스피로 따지면 주가의 변화를 측정을 해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본 이득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방법에서는 당연히 크레딧 평가와 더불어서 금리 변화 요인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이걸 잘 활용을 해보시면 이전과는 좀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환해증되어 있는 TLT가 마이너스 한 10%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미국 장기채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요즘에 막 유튜버들이 막 이게 기회다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처럼 뭐 많이는 아니지만 물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캐피탈 게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국채도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TLT의 마이너스 10%를 보고 있으면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많은 성공 사례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장내 채권에서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국채를 투자하시는 거지? 예금 금리랑 비슷한데 캐피탈 게인도 실패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채권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채권은 항상 원금을 돌려받는다. 원금에 손실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투자의 기본적인 컨셉으로 삼는 게 일반적인 모토이고요. 당연히 시장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유통물이 많이 활성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일종의 캐피탈 게인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10%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 또 반대로 얻으실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얻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항상 만기 보유 이자 주기로 했던 것만 받기로 했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변화 요인들이라든지 기회 요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린 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업력이 좀 되셔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5년 정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채권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 주 종목은 코인이랑 주식이고요. 네. 그래서 좀 거시경제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저도 자다가 깼는데 GDP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컨센서스보다 많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2주 전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코어 CPI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티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지표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치면은 6월에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다가 또 저번 9월에 인하한다고 했다가 지금 많이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2년 정도 아까 점도표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중립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2년 정도 후에 한 3.5% 정도에서 머문다고 생각하면 될지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채권이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랑 그다음에 CGV39 그 신종자본주의 증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채는 주로 한국 거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 금리 차이가 2%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회사채는 이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약간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여쭤보고 싶고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국채 중에 좀 이것저것 많이 팔긴 하는데 좀 주요 상품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땐 브라질 국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율이 높다라고 한 쪽에서는 이제 비과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지 말라고 한 쪽에서는 아마도 헤아라 환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매수나 매도 의견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님한테 Q&A 한번 하면 주식과 코인을 주로 했었는데 어떻게 채권 부인을 알게 되셨는지 갑자기 급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하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고 코인 24시간 돌아오고 미국장은 또 밤에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수명 단축 네, 예,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다음에 이제 타점이 올 때까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면 채권이 하나 좋을 것 같아서 채권을 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라고 일단 하셨는데 저는 하반기로 예. 보고 있는데요. 참 계속 이연이 되고 있어서 저 파월 의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바꾸시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릴 때 핵심적인 이유는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는 논리도 당연히 그 물가가 안정이 되면 내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올해 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삐걱삐걱대면서 한 2분기부터는 금리나 과연 하는 거 맞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반문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미국 기준으로 고점일 때가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물가가 9.1이었고요. 현재 미국의 물가는 CPI는 좀 더 높긴 합니다만 PCE 물가는 대체적으로 한 2%대 뭐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물가가 완전히 정점에서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티키하다, 범피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라고 봤었는데 떨어지는 폭이 예상보다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하를 하고 싶긴 한데 못한다. 지금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헤드라인은 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갔고 물가가 안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특히나 중앙은행이 이 정도면 안전빵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 정도가 아마 올해 하반기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요. 당연히 물가 숫자 2%를 찍는 물가가 아니고요. 2% 정도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때 금리나 미국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정책 일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통화당국이다 보니까 미국보다 먼저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대놓고 미국 눈치를 본다는 말씀 많이 했었으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종의 같이 동반해서 인하를 할 수 있는 과정들 보고 있고 역시나 시기는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 이제 하나가 약간 하이힐드성 채권하고 브라질 채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컨텐츠리 중앙이나 이제 CGB 영구채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 자체가 높은 거는 그만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큰 거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돌아가고 할 때 그런 회사들이 더 먼저 안 좋은 영향을 더 받게 되는 위험이 더 민감한 거는 사실인데 그런 변화가 올 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식으로 쇼크가 와서 갑자기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경기 여건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이 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이머징 채권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구글에 이제 원해약 환율을 추이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한 1년 이상 거의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원해약 환율이 거의 600원에서 한 1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266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과거 아주 높게 길게 보면은 변동성이 아주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적어진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선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이제 금리 자체가 빨리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에 대한 부담 그런 거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원자재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조금 국면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중립금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제시되는 중립금리는 2.5% 6% 정도 됩니다. 아마 이걸 상향할 수 있는 개연성도 높아 보이고요. 특히 나라마다 중립금리가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가장 뭐 차포 다 떼고 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금리 숫자를 한번 제시해봐라고 하는 그 금리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막상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약간 중립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폭도 덜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5.5라는 거죠. 물론 뭐 막바지 금리를 인하할 때 2.5나 2.6이었던 게 예민한 숫자일 수 있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중립금리가 그렇게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개시를 한다고 따지면 5.5이기 때문에 성립 버퍼가 있는 것이고요. 몇 번 정도 인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립금리와의 거리를 찾겠죠. 그러면서 인하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도 개시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막상 인하하고 난 이후에 몇 번 정도 인하한 이후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시대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물가가 상승했던 물가가 부담됐다라고 하는 이슈들은 교과서에서만 봤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반 정도 이때가 물가 상승의 정점이었던 시기였고 엄밀히 따지면 90년대 이후에는 물가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에 편입을 하면서 세계 성장 기지 역할을 해갖고 물가 낮추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가의 추가 와닿지가 않았던 거 실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물가가 상당히 부담되는 국면들로 갔고 중앙은행 분들도 느낀다는 거죠. 원래는 별 문제 없다고 봤었고 별 부담 안 된다고 봤었고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난 직후에 물가 뛰었을 때 그 당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막상 보고 나니까 물가라고 하는 게 한번 뛰니까 식는 과정들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걸 인지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부연 설명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연 설명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판단차고 전망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2%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2%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앙은행이 달성하는 가지는 목표를 뭐 유니콘처럼 제시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우리가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 9%, 우리나라는 6%까지 보고 3% 보니까 물가가 2%가 엄청나게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불과 코로나 이전 201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오히려 더 낮게 나와서 걱정됐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물가 목표 2%는 그렇게 허황된 목표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수급단에서 변화들을 가장 측정을 해서 적당하다고 보는 물가 목표치가 선진국 기준으로 대체로 2%입니다.
그걸 실제 과거에 달성을 했었고 지금 몇 년 동안 물가가 뛰니까 그게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경제 여건들이 일련의 변화들을 다 수렴을 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2% 물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적어도 그런 달성에 대한 컨빅션이 있기 때문에 물가 목표를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iShares 거를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그 막 미국 하이힐드 회사채 ETF 그런 것도 생기곤 하는데 근데 사실 채권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미국의 좋은 회사채를 직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또 어느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TF나 이제 간접 펀드 투자 방식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그런 기업도 회사채를 좀 팔기도 하곤 했었는데요. 워낙 이거 자체가 거래가 빈번하고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거에 대한 문의나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요. 개별 종목은 상당히 국내 내국인이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건을 구해오거나 챙기려고 하면 엄청나게 서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채권이긴 합니다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갖고 와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고 물건을 좀 떼와서 팔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많으시면 좋은데 한정되니까 쉽게 접근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던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거래 유동성도 어느 정도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네. 채권 같은 경우도 그런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시행이 된다면은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율이 떨어지겠죠. 실질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로 보고 있긴 하는데요. 나는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없는 시장으로 가면 그게 성립을 하겠지만 또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의 기대했던 수익률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있겠냐라고 떠지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당연히 금투세 이슈가 터지면 채권 투자 많이 못 하실 것 같고 나간다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대안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가는 규모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동성이 실제로 거래 유동성이 매매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성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 주체가 ETF 같은 상품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긴 하는데요. 단독자리 아파트는 항상 사는 건 좋습니다. 큰 아파트가 있고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학군도 똑같고 전철역이 똑같으면 당연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발류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관이 없긴 하는데 그래서 사기는 쉽겠죠. 근데 반대로 판다라고 하면 누가 이 아파트를 알아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는 행위에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래 유동성이 안 좋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유동성이 좋은 물건들에 비해서는 호가 갭이 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좀 낮게 거래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자금들의 수요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거기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금을 이제 투자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뜻은 그 자금이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른 대안적인 투자처를 찾아가겠죠. 그런 대안적인 투자처가 원활하게 있다라고 따지면 밀물 빠지기 쭉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또 그런 상품들을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간다 안 나간다는 측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자금이 나갔을 때 유사하게 수익률이라든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고 보면 그 제도의 변화만큼 원활하게 또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이제 금투세가 이제 채권에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주식도 같이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인데 과세 기준 금액 자체가 이제 소액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거액인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일반적인 대중에 접근하는 거에는 제가 보기엔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채권에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는 금투세는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기 보유해서 높은 금리로 수취하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들어왔던 수요 부분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두 분 오늘 김상만 상무님과 공론화 부장님 이렇게 Q&A까지 성심성의껏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